네, 안녕하세요. 확률통계학의 이은지입니다.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통계학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인문사회계 등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라든지 자료 수집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과 정보 획득에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확률통계학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은 무특정 다수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과대학, 상경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의 계열기초 수강생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공필수 과정의 수강생 분들이나 확률통계학을 필요로 하는 학도들에게 이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률통계학에 대한 커리큘럼은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률통계학에 대한 기본 통계학은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해당되는 기술통계학적인 부분과 이 기술통계학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혹은 추론할 수 있는 추론통계학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기술통계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에 해당되는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2장의 확률 혹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학적 기대값을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는 개념들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에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포로 되어 있느냐, 연속형 확률 분포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증명이라든지 예제풀이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가 만들어졌으면은 과연 어떤 형태로 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이 7장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로서 정률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두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과연 표본으로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8장에 해당되는 확률 표본과 표본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9장과 10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통계적인 기본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특수한 형태로 해서 변수들 간의 혹은 통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분석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11장과 12장에 해당되는 실험계획과 분산 분석, 그 다음에 12장에 해당되는 상관 분석과 단순 선형회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수한 형태로서 13장의 비모수적 통계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워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제풀이도 있고 사실 조금 어려운 증명들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통계학에 대한 부분들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 및 진행 방식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제가 헤드라인에는 강의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 개념이 이론 설명, 이론만 하다 보면은 수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 예시풀이를 가지고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예제 문제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및 마무리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확률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잘 맞춰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확률통계학 1장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계라는 부분은 한자로서 이런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요. 수를 세어서 합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영어로는 statistics라고 해서 통계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정의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학이라는 부분은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학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통계학이라는 거는 인구조사라든지 고대에 그다음에 인구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군대에 해당되는 어떤 수치들을 알기 위해서 예전부터 17세기나 18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유래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거나 혹은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기술통계학이라는 학문과 혹은 여기서 추론통계학이라는 학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통계학은 말 그대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자료가 수집이 될 거예요. 자료가 수집이 되고 나면은 그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통계 자료들을 어떤 형태로든 그림화하던가 아니면 도표화하던가 아니면은 수치로 요약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모든 집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단을 모두 다 우리가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를 추출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에 해당되는 통계량들을 정리하고 기술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수치로 요약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모집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보를. 이런 부분들을 추론 혹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 부분이 추론 통계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들에 대해서 이 표본들을 통해서 모집단을 예측하거나 추측하거나 추정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서도 통계학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기술 통계학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이제 추론 통계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술 통계학에서 추론 통계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교 역할을 하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대한 개념도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라는 부분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치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도표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정확하게 아주 좋은 자료들만 양질의 자료들만 뽑으면 좋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의 경우에는 확률적인 추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은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하지 않게 추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확률 추출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서는 확률 추출 방법, 비확률 추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자료 요약은 지금 말했듯이 수치라든지 도표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측정이라든지 척도에 해당되는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부분 아니면 분석표로 나타내는 부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용어라는 부분들도 어색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하는 방법들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우리 통계학에 대해서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1장 통계학과 자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계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개념을 혹은 용어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접근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개념 정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통계학이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죠. 앞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수를 세어서 합친다라든지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라틴어로 해당되는 스태티커스라든지 아니면 스태티스티컴이라는 상태 혹은 이탈리아로 스태티스타라는 나라라든지 정치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분석하는 방법론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알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해서 결론을 제시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얘기하는 이 자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뽑아낸 혹은 추출된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이라든지 물체, 조건 또는 상황을 묘사하는 상징으로서 수량, 시간, 금액, 비율, 이름, 장소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사실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인 부분에서 기술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용어는 population 또는 univers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측정지에 대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체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작으면은 다 조사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를 추출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추출을 하게 돼서 여기서 뽑히게 되는 것을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은 보통 샘플이라고도 많이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일부의 측정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나온 통계량들을 우리가 통계 수치들, 숫자들을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집단에서 나온 수치들을 모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하시고 나면 다음 단계부터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해당되는 분류 부분에서는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통계학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도표로 표현하는 형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보았었던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통계 자료를 그림이라든지 도표, 그다음에 수치 요약 하는 형태로서 특성을 기술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론통계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모집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표본이라고 우리가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으로 모집단 특성을 예측 또는 추측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가지고 추측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학을 추론통계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학 후반부에 가서는 이 개념에 대한 통계학을 많이 살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술통계학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계적 추론으로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간 역할 혹은 가교 역할을 확률로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들, 확률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학적 기대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설 검정이라든지 혹은 고급 통계에 해당되는 분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정, 통계 부분. 이런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확률의 역할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개를 뽑느냐, 얼마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표본의 크기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표본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개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샘플 사이즈라고 해서 표본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단순하게 표본 내에 해당되는 요소의 수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부를 뽑았어요. 일부에 뽑은 부분들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해당되는 이제 표본 개수를 이제 잘 뽑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오차 혹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표본 추출 개념으로 다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에러 혹은 오차가 생기는 것을 표본 오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를 선택을 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100% 추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표본 오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 표본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동등하게 랜덤하게 추출을 할 수 있다. 오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확률적 표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확률 표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표본 오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데이터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 때문에 부정확해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표본의 성격을 관찰하는 방법. 이거는 뭐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수집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론적인 부분 때문에 부정확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가지고서 비표본 오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적 표본이나 비확률적 표본에서 해당되는 확률 추출 방법이냐 혹은 비확률 추출 방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오차들이 달라질 수 있다 혹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 비확률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살펴보고 갈 거예요. 확률 추출에는 단순 확률 추출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랜덤 샘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랜덤화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 확률 추출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체계적 확률 추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층별 추출 혹은 마지막으로 군집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추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확률 추출에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죠. 편의 추출이라든지 말 그대로 편의적으로 뽑은 추출 방법이에요. 또는 판단 추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할당 추출 혹은 눈덩이 추출, 눈덩이 표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눈덩이 추출 이런 형태로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차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확률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에서 일정한 확률에 입각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죠. 단순 확률 추출, 체계적 추출, 층별 추출, 군집 추출이 있습니다. 통계가 아무래도 이제 용어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용어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간혹 많아요. 간혹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개념만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교재에서 다르던 아니면 연구자, 학원 교수님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의미만 알고 계시면은 무리가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씩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확률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본 크기 혹은 표본들에 대한 선택을 확률을 모두 동일하게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 추출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서 난수표를 발생을 해서 뽑는 걸로 제비뽑기라든지 난수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첨, 복권 당첨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추출은 계통 추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배열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표본은 임의로 추출을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집단이 있고 2집단이 있고 3집단이 있어요. 거기에 10개씩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씩 이제 이렇게 우리가 뽑아 놓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10명 중에서 쭉쭉쭉 본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계속 K번째 요소들만 추출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본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의로 추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선택을 할 때는 만약에 네 번째라고 하면 네 번째에 해당되는 요소 추출 혹은 K번째에 해당되는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별 추출은 층화 추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여러 개의 층으로 형성을 해서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이 있겠죠. 그랬을 때 3학년, 4학년이 있으면은 1학년에서 40명, 예를 들면 2학년에서 40명, 3학년에서 40명, 4학년에서 30명을 랜덤 추출한다, 무작위로 추출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의 2개 이상의 동지적인 소집단으로 분류를 한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는 학년에 해당되는 소집단으로 분류를 했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40명씩 예를 들면은 단순 무작위 추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지 추출 혹은 집락 추출이라는 부분들은 모집단에 몇 개의 동질적인 집락으로 나누고 나서 집락을 단순 임의 표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내에 아니면 도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동들을 뽑아가지고 세금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들이 있겠죠. 서울이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서초구, 관악구, 방배구,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서 또 어떤 1동, 2동, 3동, 4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다시 2동이라는 거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동에 해당되는 인구에 대해서 혹은 이 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혹은 인구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단순 임의로 표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도시 소득 상태 조사를 했을 때 여기 동일하게 같았는데 이동에 해당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지적인 집락 안에서 이제 단순하게 임의 표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확률 추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설문 방법 혹은 수집 방법에 맞춰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방법을 뽑아서 수집을 하면 추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확률적인 추출은 동일하게 봤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통계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적인 혹은 편의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편의 추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편의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 대상을 표본에 포함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대상으로 설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앞에서 가서 거기 음식을 드신 분들에 의해서 맞춰서 우리가 설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자유롭게 연구 대상을 표본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 추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판단을 해서 표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객의 만족도를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여행객의 만족도, 그럼 여행객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들이 어디겠어요? 고속터미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서 설문을 조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항에 가서 혹은 기차역에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돌리게 되면은 연구 목적에 맞게 판단을 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할당 추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갑회사의 팀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회사에서 영업 1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팀장을 조사하려고 원래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휴가를 갔다라는 거죠. 혹은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은 유사한 형태에 해당되는 영업 2팀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팀장에게 우리가 설문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여기에 할당 추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하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덩이 표식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를 보통 하기 힘든 모집단의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정 집단을 잘 알고 있는 표본에서 다른 후보 제보자들의 소개를 받아서 확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에 해당되는 분들 몇 분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보자들의 소개를 받아서 조사를 확대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확률 추출 방법들이 있고 비확률 추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측 연구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요인에 대한 통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를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서 관측 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약간의 조치라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된 조사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에 해당되는 효과, 아니면은 우리가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신약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험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적정수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 또는 몇몇 집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실험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어트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먹지 않은 집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조 집단이라든지 실험 집단이라든지 형태로 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에는 마지막으로 후약 연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접근을 할 때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후약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확장된 형태로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혹은 요약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료에 이제 요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용어들이 조금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혹은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모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전체 집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모집단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추출하는 것을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집단에 적용되는 수치와 표본에 적용되는 수치를 정리하는 방법 혹은 공식들 혹은 수학적인 접근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모집단에서 나온 집단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수치들을 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에 대표할 수 있는 수치들 혹은 통계량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들에 대한 공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수에 대한 개념,
통계량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호들 그다음에 공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모수라는 개념은 파라미터라고 해서 모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로는 모평균이라든지 모분산 이렇게 모자가 붙은 형태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는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는 수치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서는 뮤라든지 시그마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뮤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6자를 옆으로 뉘었다라고 할까요? 여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시그마라고 읽고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곱이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분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통계량에 대한 부분은 뭐가 다른 거지? 라는 것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표본의 특성값을 나타내는 수치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모평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보통 로마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표본에 해당되는 통계량을 활용을 할 때는 알파벳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표본 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X의 이 형태는 바라고 있습니다. X의 바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우리 알파벳 읽을 수 있죠. S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분산 혹은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약자를 활용을 해서 S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호와 용어들이 나올 텐데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단순히 1이에요. 단순히 100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형태를 우리가 측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이 부분이 이게 뭐야 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혹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듣고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 측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관찰 대상의 속성의 지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질적 자료 혹은 범주형 자료라고 보는 관점과 양적 자료라고 보는 관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나 범주형 자료는 이런 겁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남자 여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뭐 0으로 둘 거예요. 여자는 숫자 1로 둘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물론 쓰셔도 되지만 이러한 형태의 질적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1학년은 1로 놓을게, 2학년은 2로 놓을게, 3학년은 3으로 놓을게, 4학년은 4로 놓을게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수량과 관계 있는 자료로서 변환도 되고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적 자료라든지 범주형 자료라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혹은 학년이냐 혹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형태로서 문자로서 수치로서는 의미가 없는 어떤 문자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범주형 자료 혹은 질적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쪽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가 이제 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의미가 있는 자료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적이라든지 점수 있죠. 성적이라든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는 90점, 어떤 친구는 뭐 40점, 어떤 친구는 80점, 어떤 친구는 70점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수치로서 부여해져 있는 형태가 자료가 수로 표현되어 있는 양적 자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여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키도 볼 수가 있겠죠. 몸무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치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양적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자료인지 범주형 자료인지 혹은 양적 자료인지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측정도 하고 나중에 분석하는 방법도 배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측정 자체는 이제 수치적인 형태로서 혹은 어떤 형태가 있으면 수치로 변환하는 형태로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서 구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규칙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로 분석할 수 있는 양적인 자료로 전환시켜주는 도구를 척도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정한 규칙을 세워서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자료로 전환시켜주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명목 척도, 순서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범주형 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주형 자료. 혹은 아까 했듯이 질적 자료다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등간척도, 비율척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에 조금 더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목척도에 해당되는 부분과 순서척도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양적인 자료로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면목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관찰 대상을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편 번호라든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서울, 경기, 수원도 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뭐 경상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등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0으로 두겠다, 1로 두겠다, 2로 두겠다 이런 형태로서 수치화한다라는 거죠. 혹은 남자가 있고 성별에 해당되는 부분,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2로 두겠다, 이거 여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1로 두겠다 이런 형태로서 범주로 분류한 부분들을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도 1로 둘 수 있고 여자도 2로 둘 수 있고요. 남자를 3으로 둬도 되고 여자를 4로 둬도 되는데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을 숫자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 척도는 면목 척도보다 조금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가 들어간 거예요. 순서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한다. 선호하는 자동차 순위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 순위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 순위라든지 음식 순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순서 척도 혹은 순위 척도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단순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해당되는 순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수치화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간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측정 대상 사이에 대한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강의평가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우 좋음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면은 좋음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통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나쁨에 해당되는 부분, 매우 나쁨에 해당되는 부분. 용어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매우 좋음은 5점을 체크하세요, 4점을 체크하세요, 3점을 체크하세요, 2점을 체크하세요, 1점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매우 좋음과 좋음은 5와 4라는 점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간격은 모두 다 동일하게 볼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대상의 5점과 4점과의 거리나 4점과 3점과의 거리는 동일하게 보는 방법을 등간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형태에서 섭씨 온도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도 등간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0은 우리가 지정한 값에 대한 0이기 때문에 정말로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키가 0이에요 이 얘기는 혹은 몸무게가 0이에요 0칼로리예요 라는 부분은 칼로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0이라는 개념은 매우 나쁨이 0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치를 0으로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거리는 동일한 간격
자격으로 해서 우리가 숫자를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0이라는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비율 척도라고 본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세척도, 명목척도, 순서척도, 등간척도에 대한 특성과 더불어서 비율 개념까지 첨가된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무게라든지 아니면은 성적이라든지 키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센티미터, 킬로그램 등등에 해당되는 같은 얘기겠네요. 어쨌든 이런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무수히 많은 분석들을 세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석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 0점에 대한 개념이 있다. 즉 0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0으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해당되는 사칙 연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수집을 하게 되면 이제 요약을 하는지, 요약하는 방법 중에서 측정이라든지 척도라는 형태로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통계에서 활용이 되는 수치라든지 분석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위치 척도와 산포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들 혹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럼 그 자료들을 수집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중심, 데이터에 해당되는 중심이 어딘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위치 척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척도 혹은 위치 측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떤 거가 있어요.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분포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준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통계 용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통계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는 계량적인 측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평균이라는 부분은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위치, 어디 중심으로서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용어 기억나나요? 모자가 있었고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표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집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체 집단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추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자료 수집을.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뽑는 것을 우리가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해당되는 수치들,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체 집단이 모집단에서는 모수, 표본에서는 통계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모수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모평균 혹은 모분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표본 평균 혹은 표본 분산이라는 형태로서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population mean이라는 형태로 해서 로마자에 해당되는 뮤자를 사용하고 그리스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ean의 m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집단의 관측값이 x1, x2, x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1, 3, 5, 7 이런 데이터들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명할 때 이거는 x1이라고 볼 거예요. 이거는 x2라고 볼 거예요. 이거는 x3이라고 볼 거예요. 이거는 x4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자 나오고 뭐 뮤자 나오고 복잡하더라도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모집단에 해당되는 모수에 대한 데이터인데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에 있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모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집단의 관측값이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뮤라고 있습니다. 뮤라고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뮤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 기호를 보게 되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우리가 일전에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 6자를 좀 비스듬히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시그마라고 읽었어요. 혹은 시그마라고 읽었어요.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분산 혹은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그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합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i에 해당되는 부분, xi였잖아요. i는 이제 1부터 갑니다. 그랬을 때 n까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1, 3, 5, 7에 대한 데이터들을 xi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x1, x2, x3, x4라고 본다는 거고 이거 다 합치세요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합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합치란 얘기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을 하란 얘기겠죠. 그때 n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4까지 있으니까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모든 합친 숫자를 개수만큼 표본의 크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표본의 개수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개수에 해당되는 n만큼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n의 개수 몇 개였죠? 그렇죠. 4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형태로서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i는 1부터 4개인데 이제 n이라고 쓸게요. n에 해당되는 x가 간측값들 다 더할 거예요. 그거를 n의 개수로 나눌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공식 표현은 조금 복잡해도 결국엔 나온 간측값들, 자료값들 다 더해서 그거에 대한 개수만큼 나눠주세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도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산수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도 산수 평균에 해당되는 개념을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평균에 해당되는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평균에 대한 기호는 x 바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표본의 간측값이 마찬가지로 x1에서부터 xn까지예요. 사실 뭐 n이라고 되어 있고 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문자 n에 해당되는 거에 모집단에 해당되는 n의 개수구나. 소문자 n으로 되어 있으면 표본 집단에 해당되는 n의 개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간측값이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x바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시그마라고 했었죠. 시그마가 i는 1부터 n의 개수만큼 더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모집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 3, 5, 7이 있다라고 하면은 x1, x2, x3, x4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는 값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3, 5, 7 더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n의 개수 소문자로 나와 있지만 표본에 해당되는 n의 개수구나. 표본에 있는 n의 개수구나 라고 해서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xi에 해당되는 부분을 n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서 x바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xi의 모든 값들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눌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 따른 평균을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평균에 해당되는 값은 모평균이든 표본 평균이든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평균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 간측값들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을 하고 전체 개수가 몇 개죠? 10개죠.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온 값이 4라는 거죠.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00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누기 10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온 값이 13.2예요. 사실은 동일한데 여기 8이 나오냐 뒷부분에 100이라는 조금 큰 수가 갑자기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상값, 극단값,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 중에서 몇 개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값들이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평균을 혹은 위치 측도를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같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숫자가 있게 되면은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즉 너무 큰 값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작은 값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일단 크기 순으로 열거를 해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면 오히려 그게 더 명확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혹은 어떤 분석, 어떤 목적에 맞냐에 따라서 평균값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거기에 맞는 평균값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표본 관측값이 크기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때 해당되는 표본 중앙값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X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X의 물결 표시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도대체 얘기냐라고 되어 있는데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면은 1, 2, 3, 4, 5가 있으면은 우리가 끝에서부터 제가 왼쪽 여기 잡고 여기 잡았을 때 안쪽으로 조금씩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공통적으로 중앙에 있는 값은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중앙에 있는 값으로 해서 X값을 찾을 거다라고 하는 거 무리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봐볼게요. 1, 2, 3, 4가 있으면은 이때 이제 맨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중간이 없어요. 2하고 3이 갈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에 해당되는 두 번째 위치값이랑 세 번째 위치값에 해당되는 거에 절반 값을 가지고서 표현을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2.5라는 값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때 보게 되면 x에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어떤 수치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위치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위치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서 x로 놓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2분의 1에 x의 2분의 n이고요. 더하기 x의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있는 값, 세 번째 있는 값들에 대한 위치값이에요. 위치값에 해당되는 값에 반에 대한 값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값, 세 번째 있는 값, 이게 2고 이제 3이에요. 여기서 해당되는 값에서 2분의 1을 나눠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홀수일 때는 정중앙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중앙에 있는 그 두 값을 반으로 나눈 값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사평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같이 데이터가 있었을 때 1, 2, 2, 3, 3, 4 여기다 그냥 적어 볼게요. 1, 2, 2, 3, 3, 4, 5, 5, 7,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너무 큰 값이 있게 되거나 혹은 만약에 작은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제거를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평균을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우리가 알고자 했던 평균값 혹은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측도로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표본 크기가 10개인데 10%의 절사 평균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10%에 해당되는 절사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본이 10개니까 곱하기 0.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개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죠. 이 1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에서 1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부분에서 한 부분을 제외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평균을 그대로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TR이라는 부분은 트림드 미니에 해당되는 TR 값을 약어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10개인데 여기 맨 앞에 있었던 1이라는 값이랑 맨 뒤에 있었던 100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 더해서 8로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3.875라는 값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 이 값을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왔냐면은 13.2라는 값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절사평균을 하게 되면은 3.87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알고자 했던 값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 근접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균을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사라는 부분, 이제 뺀다라는 거죠. 없앤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의 값들을 절사를 해서 없애서 평균을 그대로 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채빈값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2번 이상 나타난 자료 중에서 최대 많이 나타난 수, 빈도수가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난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관측값이 많아도 용이하게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질적 자료인 경우에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1부터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이때는 2번 이상 나타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채빈값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1, 2, 2, 3, 3, 3, 4, 4, 4가 있으니까 2번 이상 나타난 값에 해당되는 부분, 채빈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3과 4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과 4에 해당되는 값이 채빈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균값들이 이렇게 평균, 중앙값, 아니면은 절사평균, 채빈값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분포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앙값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면은 채빈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값을 써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포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왼쪽 부분에 조금 더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른쪽 꼬리 분포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길게 나와 있는 이 꼬리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 꼬리 분포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값은 오히려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해당되는 채빈값, 빈도수가 많은 값은 오히려 이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겠죠. 그 채빈값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치우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결국에 평균보다 중앙값,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 위치 척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말고도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왼쪽 꼬리 분포도 있다라는 거죠. 왼쪽 꼬리 분포라고 합니다. 왼쪽에 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꼬리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반대겠죠. 만약에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값은 오히려 중앙값은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에서의 채빈값도 더 우측으로 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크고 중앙값보다 채빈값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척도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해당되는 중심 위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포인지 뭐 이런 분포인지 아니면 이런 분포인지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얼마만큼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도 중에 하나가 위치 축도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축도가 산포 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측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관측값이 각각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이 있으니까 차이 값들에 대해서
그 차이값들을 뺀 후에 이제 다 더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산포값이다, 산포측도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갔어요. 나는 160cm예요. 그랬는데 수영장에도 평균 수심 160cm라고 돼 있는데 제가 빠졌어요. 아니면은 혹시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이라는 얘기죠. 평균에 해당되는 수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대. 이 부분은 160이었을지 160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간혹가다 180도 있을 거고 간혹가다 120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산포에 해당되는 부분,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을 산포다라고 본다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차이값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xi라는 값이 간측값들이 xi라고 본다는 거죠. xi라는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평균을 x바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차이값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x바를 이제 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xi 간측값들에서 마이너스 뮤로 표현을 하고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인 경우에는 n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xi에 해당되는 값, n의 뮤에 해당되는 값, 각각에 대한 값들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쩌합니까? 이 값이 결국에는 차이값은 0이 나온다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변환을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곱값을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값은 0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차이값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n으로 해서 xi-n의 뮤에 해당되는 값의 제곱을 고려하자라고 해서 이 값을 분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분산일 때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표본 분산일 때는 s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알고자 했던 값은 xi에서 마이너스 뮤에 대한 값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값은 우리가 표본 편차 혹은 모편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였고,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값은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 해서 시그마라든지 s 제곱값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해서 s라는 값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한다라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포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산에 해당되는 개념, 그다음에 편차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모분산에 해당되는 부분,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측값을, 모집단의 간측값을 x1에서부터 xn이라고 하고요. 이때 해당되는 모분산에 해당되는 값, 시그마 제곱이라고 보고 동일합니다. 제곱이라는 값을 해야 되는데 그때 n의 개수만큼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표본일 때는 이 부분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평균과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모분산과 표본에 대한 분산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표본 분산에 대한 간측값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표본 분산을 s제곱으로 놓을 건데 여기는 이제 동일합니다. xi가 그리고 되고 뮤에 해당되는 값이 x바로 바뀐 거 말고는 달라진 거 없어요. 대신에 이때는 우리가 n이라는 값으로 나눠줬었는데 여기는 n-1이라는 값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중에 다음 챕터 때 다음 강의 수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값이 있고 하나의 값이 있고 하나의 값이 있는데 이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2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평균에 해당되는 값이 그냥 할게요. 평균 말고 그냥 20이라고 할게요. 20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9가 있고 여기 9에 해당되는 값이 있고 여기 10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8로 해야겠네요. 8이라는 값이 있고 10이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반드시 1이 와야 돼요.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표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값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3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유도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표본에 대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n의 개수일 때는 n-1로 나눠가지고 표본에 대한 분산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n-1에 대한 자유도가 있죠. 변동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의 수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n이라는 값을 활용을 하지 않고 n-1이라는 값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 분산과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표준 편차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시그마의 xi-뮤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자 했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0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값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절대값도 아니고 이 다른 값들도 안 되고 제곱이라는 값을 했더니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했던 값은 뭐예요? 제곱이 없는 값이었기 때문에 이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군으로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모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제곱의 루트 값을 씌워준 거고요. 양의 제곱군으로. 표본 표준 편차에서도 마찬가지로 S제곱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양의 제곱값으로서 루트 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이 시그마 값과 S 값이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이 S 값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3포 측도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특수한 형태로서 4분위수와 100분위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크기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나열을 해요. 1, 2,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거를 4등분을 하거나 100등분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등분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른 위치의 관측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의 관측값이 아니라 위치에 해당되는 관측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1사분위수, 제2사분위수, 3사분위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사분위수에 해당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에 해당되는 순위의 값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에 4에 해당되는 값이고 혹은 100분위수로 본다라고 하면 제25 100분위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2사분위수에 해당되는 부분 중앙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3순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부분 세 번째를 곱해줘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순위의 값으로서 제75 100분위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4분위수의 범위는 제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Q3 값에서 Q1을 뺀 값을 IQR로 해서 우리가 4분위수 범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도 어떤 분포라든지 범위 값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종종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위수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예시로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자료에 대한 부분 1부터 이제 4까지 있는데요. 이 4분위수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크기순으로서 재배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크기순으로서 재배열을 하게 되면 이제 00, 11, 2, 3, 4, 5, 7, 8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Q1에 해당되는 공식이 뭐였죠? 4분의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2.75번째인데 두 번째 이 2.75라는 거는 2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0.75만큼 간 거에 대한 번째 순위의 값이겠죠. 그럼 두 번째 0까지는 맞는데 여기 어떤 값만큼 갔을 때 해당되는 값을 더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0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0.75 어디 사이? 1에서 0 사이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0.75를 곱한 값에 해당되는 값만큼 0에서 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75라는 값이 Q1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거고 Q3에 해당되는 값을 보게 되면은 4분의 n 플러스 1인데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은 8.25라는 부분의 순위의 값인데 8.25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일단 5는 가져갈 거고요. 여기 7하고 5 사이에서 0.25번째 있는 순위수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 더하기 0.25, 그 다음에 7-5에 해당되는 값만큼에 해당되는 차이만큼에서 5.5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우리가 이 3, 4분위수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4분위수 범위를 찾아보게 되면은
IQR에 해당되는 부분 Q3에서 Q1을 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5에서 여기 5.5에서 0.75라는 값을 빼주게 되면은 4.75라는 범위값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산포 측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서 본 사분위수 범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제 1.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기계공학과에서는 회사에서 공급된 세막대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 회사에서 공급된 세막대로 10개씩 스프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탄력성을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탄력성의 수치가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서 표본 평균과 표본의 중앙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은 x 바로 표현이 되고요. i는 1부터 n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 n분의 xi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해당되는 부분은 n분의 x1부터 x2 그 다음에 쭉 해서 x의 10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n은 10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9.6 그 다음에 8.8 그 다음에 6.8 8.7 8.5 6.7 8.0 더하기 6.5 더하기 9.2 더하기 7.0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값을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봤더니 7.98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중앙값을 보도록 할게요. 물결 표시 모양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와. 그럼 홀수일 때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x에 2분의 n 플러스 1로 가져가면 되지만 짝수일 때는 2분의 1에 x에 2분의 n 플러스 그 다음에 x에 2분의 n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중앙값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위치값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수와 그 다음에 x의 2분의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숫자를 모두 다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죠. 데이터를 나열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낮은 값에서 그 다음에 높은 값 순서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신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가장 작은 수가 6.5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6.5 그 다음에 6.7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7.0 8.0 8.5 8.7, 8.8, 9.2, 9.6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데이터가 많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1에 여기서 x의 2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0을 얘기하는 거니까 x의 5일 때 해당되는 부분이고 2분의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x의 6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릿수에 해당되는 x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자릿수 값 8.0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자릿수가 8.5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값을 16.5를 2로 나누게 되면은 8.25라는 중앙값이 나오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중앙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 평균을 활용하면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10%에 해당되는 절사 평균을 구해 보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없애주는 부분, 절사니까 없애주는 데이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0.1을 해주게 되면은 앞에서 낮은 값 1개, 높은 값 1개씩을
제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의 tr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볼 건데 tr을 10%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를 빼주게 되면은 8이라는 n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낮은 값에 해당되는 부분 6.5라는 값과 가장 높은 값에 해당되는 9.6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6.7 더하기 6.8 더하기 7.0 더하기 8.0 더하기 8.5 더하기 8.7 더하기 8.8 더하기 9.2라는 값을 다 더해 주시고 나서 8이란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해당되는 값이 약 7.96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중앙에 해당되는 중심 위치 값을 평균이나 중앙값 혹은 절사 평균을 가지고서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제 1.2를 죄송합니다. 1.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사가 pH 계량기에 해당되는 편향을 시험해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7.0 pH 값을 갖는 물질을 10번 측정했네요. 여기서도 n이 10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어요. 표본 평균값 다행히 알려주고 있네요. 7.025로 계산이 되었고요. 표본 분산과 여기서 표본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S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값,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공식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분산일 때는 N을 그대로 나눠줬지만 표본에 해당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일 때는 반드시 N-1이라는 값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표본 분산에 해당되는 값 구해야 되겠죠? 표본 분산 S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게 되면은 S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이고요. xi 마이너스 표본이니까 x바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 n-1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10개, 10개였으니까 9분의 1로 나눠줄 거고요. 여기 평균에 해당되는 값 7.025로 다행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 혹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을 때 7.025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7.07 마이너스 7.025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7.00 마이너스 7.025 값 제곱, 그 다음에 7.10 마이너스 7.025 제곱 더하기 6.97 마이너스 7.025 제곱 더하기 7.00 마이너스 7.025 값 제곱 밑에다 쓰겠습니다. 7.03 마이너스 7.025 제곱 더하기 7.01 마이너스 7.025 제곱 더하기 7.01 마이너스 7.025 값 제곱 6.98 닿았습니다. 마이너스 7.025에 대한 값 제곱 더하기 7.08 마이너스 7.025 값 제곱해주면은 그거 값을 9분의 1로 나눠주면은 여기에 따른 분산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9분의 1이고요. 0.01745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정리하게 되면 0.0019388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구해야 될 부분들이 표본의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산값 구하고 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S제곱의 양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값이 표본 표준 편차이고 S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0.00193888에 해당되는 값을 루트 값을 씌워주게 되면은 0.044라는 값으로서 도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측도에 해당되는 값들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분산에 해당되는 혹은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산포 측도값을 알아봤습니다.